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잡을게요. 마이크가 작동이 되니까. 눌렀고.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영상에서는 진짜 말소리가 적게 나더라고요. 이걸로 하는 게 맛있으니까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십니까? 경기뉴스 TV의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박사님께서 정부를 위해서 40년을 갑의 입장에서 공익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셨는데 또 앞으로의 40년은 을의 입장에 서서 또 개인과 국민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질문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를 국립수의무대학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를 졸업했는데 그때가 1984년도 2월달에 졸업하고 4월달에 이제 국세청 공직에 임용이 됐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국세청에 280명 그리고 관서청에 80명 이렇게 360명이 졸업을 하고 84년도에 임용이 돼서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국세청에서 공직자로서 네. 있다가 다 퇴직했거든요. 이제 나이가 네. 공직자들이 한 60까지 하잖아요. 네. 이렇게 다 퇴직하고 이번이 이제 2024년이니까 40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 저희 친구들이 이제 공직에 근무를 했는데 저는 좀 일찍 나와서 네. 감정평가사를 하고 있었고요. 대신 이제 학교에서 재정학하고 조세론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공직에 근무하지 않는 대신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네.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치를 통해서 한번 뭔가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게 한 20년 정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서 오늘에 이르는데 이제 40년의 과거를 그건 40년의 과거고 네. 이제 앞으로 남은 40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질문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제 얘기가 좀 길었네. 예. 네. 박사님께서는 뭐 이타적인 삶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하고자 하시는데 예. 어떻게 뭐 복지국가를 이렇게 국민이나 뭐 이런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동안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아까 이제 임용 40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친구들이나 저나 대부분 이제 사고방식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공직에 근무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재정학이라는 책을 쓰고 조세라는 책을 써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 입장이잖아요. 네. 가게와 기업과 정부 중에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그동안 40년을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40년은 네. 정부 입장보다는 정부는 갑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서민들은 을이잖아요.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나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진작에 박사님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제가 좀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어떤 재정적인 이런 경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웨딩 40년을 했지만 임대로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은퇴 시기에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네. 뭐 먹고 쓰고 잘 쓰고는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재산 가치라든가 이런 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갖고 노후가 걱정인데 요즘에 이제 은퇴자들은 네. 뭐 앞으로 그 노령화 시대에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 게 좋으실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왔던 일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일을 한 30년 해왔거든요. 네. 감정평가사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쭉 한 30년 가까이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경제학을 애들을 가르치면서 네. 한 2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과 경제를 접목시키는 부동산 경제 쪽에 좀 평생을 해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경제를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좀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요즘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나이가 이제 60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60이 넘으면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은 다 가고 네. 이렇게 남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걸 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자기 꿈을 달성하는 것이 더 값진 삶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사람을 찾아보니까 네. 찾아봤더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한 예로 들자면. 예, 그래서 이제 예로 들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삶이 있고 다른 각도에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네. 저는 이제 경제 쪽에서 보잖아요. 네.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부를 이루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부를 이룬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워런 버핏이라는 그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이제 투자로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걸 시작한 나이가 57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57세면은 이제 좀 다 내려놓고 이렇게 정리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워런 버핏이. 네. 그리고 또 이제 KFC 들어보셨어요? 네.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보니까 정말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65세가 돼서야 지금 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네. 체인점을 만들 수 있는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 출발점이 네. 그 젊었을 때 이제
많은 실패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네. 65세부터 그것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네. 있는 그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내 나이는 아직 65세도 안 됐는데 그럼 나한테도 희망이 있네? 아,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 사람 보니까 중국에 보면은 혹시 강태공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강태공. 네. 그 양반은 이제 중국의 그 위수 강가에서 항상 낚시만 하고 있었답니다. 네. 낚시만. 네. 근데 낚시만 하고 있는 게 그냥 낚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책 보다가 머리가 잘 안 풀리면 가서 낚시하고 낚싯바늘 넣는 낚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평생 자기가 실력을 연마하고 항로를 닦고 이러면서 강가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강태공 나이 72세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서백창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네. 서백창이 중국 그 어느 주공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냥을 가다가 이제 점쟁이한테 물을 때입니다. 옛날에 그때는 이제 은나라 시대니까 네. 이렇게 물 하늘에다 물어보고 행동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나 봐요. 물어보니까 이제 오늘은 동물 사냥이 아니라 사람 사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냥을 나왔는데 강태공을 만난 거예요. 네. 강태공을 만나보니까 강태공이 너무나 자기하고 말벗이 되는 거예요. 네. 말이 통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너무나 지식이 해박하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세운 게 나라가 중국의 주나라였답니다. 그게 그렇군요. 기원전 1048년이었는데 네. 그때 서백창이 4만 5천 군대를 가지고 은나라의 네. 70만 군대를 멸망을 시키고 네. 주나라를 세웠답니다. 네. 그때 이제 강태공의 나이가 72세잖아요. 네. 그래서 강태공이가 72세에 출사를 해서 주나라를 세우는 핵심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인 중국의 산동성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후가 돼서 제나라를 세워서 제나라의 시조가 되고 네. 139세까지 살다가 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그래서 그분은 72세에 출사를 했으면 나는 아직 60대 이제 6학년 이제 진입했는데 아직 희망이 희망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지나온 4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40년 동안 정말로 내가 뭐 해보고 싶은 것 그분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열정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네.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듯이 네. 나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네. 그것이 부동산 경제학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유명한 사람들한테 비교를 해서 저를 비교하려니까 그리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네. 그래도 잘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네네, 그럼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박사님 일전에 자서전 보니까 네, 파키스탄도 갔다 오셨던데 네. 거기는 어떤 연유로 갔다 오셨나요? 거기는 이제 헤비타트 봉사라고 해서 집 짓는 봉사가 있습니다. 네. 집을 짓는데 가서 이제 노력 봉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10박 11일 동안 가서 좋은 일 집을 지어주고 하는데 그때가 2011년이니까 지금 13년이 지나는데 그 집이 제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가보고 10년 이후에 가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이제 가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파키스탄 가는 길. 그래 그때 갔다 오면서 그 가는 길 오는 길을 기획물을 써서 책으로 낸 게 파키스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또 그 자서전에 보니까 시장 그 균형과 사회적 균형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게 시장 균형은 이제 경제학에서 시장 균형은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가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다가 그냥 맡겨놓으면 네. 수요자와 공급자가 작동을 해서 거기에 가격이 작용을 해서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로 네. 고전학파 이제 그 아담 스미스 이론에서 시작해서 고전학파 이론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장 균형이 잘 안 맞으니까 이제 케인즈가 네. 미국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개입됐잖아요. 네. 네. 정부가 개입해서 다른 이제 거시경제학을 만들어냈는데
통상 시장의 균형은 뭐냐면은 시장 균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 주체들이 행동을 하냐면 가게나 기업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이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거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네. 그게 시장이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회적 균형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균형하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저 환경 오염 산업이 있게 되면은 우리 기업은 돈을 벌여야 되니까 환경 오염 물질도 배출하고 뭐 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회는 그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바라는 목표가 있고 이렇게 경제 주체인 가게와 기업이 바라는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바라는 목표는 뭐냐면 이기성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가게가 효용 극대화하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회는 이런 이기성의 바탕을 둔 게 아니라 사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회는 공공성, 공익의 바탕을 두고 네. 움직이는 게 사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업이나 가게는 이기성의 바탕을 두는 시장에서 균형이 형성되는 거고 이 공익이나 공공성의 바탕을 두는 것은 결국은 누가 이것을 하느냐 그건 정치인이라든지 관료들이 할 수도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치인이나 관료가 사회적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 걸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보셨나 봅니다. 네네.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예. 말씀 잘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기심과 이타심과의 그게 서로 잘 이게 공존이 돼야 되는데 네. 앞으로 우리 박사님께서는 앞으로의 그 40년은 어떻게 좀 서민들한테 도움될 만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지내온 40년은 그런 행동보다는 저는 이제 정치를 해보려고 20년 이상을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공공재를 위해서 이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 관점에서 실행하고 하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부터 앞으로 40년은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나를 위해서,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네. 그리고 어떤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산에 투자를 해서 네. 많은 부를 이룰 수 있고 또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거를 연구해서 부동산 경제학이라는 책을 써서 네. 그 의뢰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좀 줄까 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네. 제 인생에 네. 앞으로 40년 후반을 한번 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예. 부동산 전문가이신데 예. 통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 되거든요. 네. 높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패드 연준의 기준금리는 몇 프로냐면 5.5%입니다 지금. 우와. 우리가 아직도 2%가 낮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언제 또 내릴지 그게 이제 초미의 관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정부는 계속 뭐냐면은 예산이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 예산은 네. 정부 예산은 계속 팽창하고 그걸 다시 정부 예산을 다시 얘기하면 통화량이 계속 증가해 오거든요. 네. 통화량이. 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뭐냐면은 그 화폐 제도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 자산 가치가 계속 증가하거든요. 네. 이렇게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통화량을 증가해도 그 현금의 가치는 별로 증가가 없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현금은 은행에 예금을 줘도 단리로 계산하니까 거의 이렇게 천천히 가거든요. 네. 그런데
통화량 증가라든지 자산 가치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형태로 가냐면 복리 계산으로 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시장 환경이 있으면 여기에 일정 부분을 통화량을 투자하면 내일은 그것을 반영돼 가지고 모든 시장이 형성되고 내일 또 통화량이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럼 모레는 거기까지 다 반영해서 늘어나고 하니까 이게 복리계산식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자산의 가치라든지 통화량 증가 효과가. 네.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정부 예산이 계속 증가해 가는 통화량 증가의 시대에는 그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이 곧 화폐 가치 현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이 이제 서민들은 노후를 대비하려면 자산에 네. 자산에 물론 이제 꼭 어떤 자산이다 이것보다도 복리로 계산하는 상품에 네. 젊었을 때 투자를 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웨딩업을 한 40년 이상 하셨잖아요. 네. 근데 웨딩업을 하실 때 그 웨딩 건물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네, 맞습니다. 건물이라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건물은 화폐 가치 증가하는 것만큼 인플레가 돼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이것을 100원으로 샀으면 지금 20년, 30년 후인 지금에는 이것이 막 몇백 원, 몇천 원 올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산을 갖지 않고 그 속에서 임대료를 주고 병역만 했으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꽝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네네. 조금 다시 웨딩이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그 3년 정도 그 출혈이 좀 심해가지고 네. 그 전에 만약에 박사님처럼 이런 지식이 제가 있었더라면 네. 자산에 조금 묻어놓은 게 있으면 지금 영업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자산은 증가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너무 조금 네. 좀 제가 좀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게 그러니까 됐어요. 이런 거예요. 옛날 보면은 자 우리 도시 고물상 아저씨가 이 도시의 제일 외곽지대에다가 고물상을 설치하잖아요. 네. 외곽지대. 근데 그 고물상을 하신 아저씨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고물상 한 사람은 20년, 30년 뒤에도 그냥 고물상만 해요. 네. 그런데 그 고물상 하던 아저씨가 도시 외곽 지역에 제일 싸잖아요, 땅이. 네. 가격이. 거기에 자기가 자산 투자로 땅을 사가지고 그 위에서 고물상을 하면 도시가 계속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는 그러면은 팽창하니까. 이미 도시가 팽창하니까 그 자기 고물상하는 그 땅값이 엄청 올라요. 네, 그럼 또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놈 팔아가지고 밖에 또 딴 상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물상 하는 사람들이 다 각부가 됐거든요. 네. 그런 그거는 뭐냐면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네. 부자가 되는데 네. 그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임대료만 주고 자기 영업만 열심히 한 사람들은 꽝이죠. 맞아요. 그런 형태로 네. 40년을 살아오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에 투자해서 그 자산이 인플레만큼 통화량의 증가만큼 늘어가는 네. 그런 형태의 네.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도 네. 자산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네. 자산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무슨 사회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통화량이 증가하고 정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가정이 디프레드 가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네.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가정은 인프레를 가정해가지고 꾸준히 가는 거거든요. 네. 그 목표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가 2% 물가를 상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가 0이면은 물가 상승률이 0이면 더 좋을 텐데 왜 2%를 상승하느냐? 계속 증가에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그 2%의 물가 상승률만큼 물가가 상승하는 그는 뭐예요? 통화를 풀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는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뭐가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오르락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상태에 있어요. 또 올라갑니다. 항상 우상향. 우상향을 바라보면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렇게 가요. 네. 그게 안 되면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간다. 다만 가는 과정에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고 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불황에 맞았을 때 여기서 인내를 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자산을 처분해서 꽝이 돼버리는 거고 네. 그것을 참고 기다리면 또 이게 호황이 오거든요. 네. 그 시간이 가면서 그러다 보면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자기의 자산이 아까 고물상 아저씨가 네네. 그런 자산이 형성되듯이 그런 원리가 우리한테 적용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면 그런 형태의 자산 투자를 해야만이 나중에 자기한테 부가 와닿는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저희들 그 네. 요즘 세대에 그 자녀들한테 자산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잘 심어줘야 됩니다. 심어주고 네. 이제 복리로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네. 그런 쪽에 복리 상품의 원리를 잘 설명을 해주고 네. 그 이치를 깨닫고 행동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도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획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잘 이렇게 길라잡이를 하면 충분히 이 세에서는 또 저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게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 투자해서 갖고 있잖아요. 어떻다 보면 이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야 되네. 그럼 그거 해야겠어, 집 사요. 뭐 해야 되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오랜 기간을 가면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20년, 30년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의 앞에 항상 신마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경을 견뎌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라는 유명한 또 소설책에서 봤는데 네. 와닿더라고요. 네. 저에 대한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 저거 금리하고 저희하고 상관되는 게 있을까요? 미국에서 금리를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낮은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는데 이번에 이제 낮는 상태거든요. 낮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연준에서 아직까지는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유익한 정보 하나 팁을 주시자면 네. 어떤 거를 그래서 이제 추천해?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꿈과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경제학을 책을 써서 그걸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뭐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생각하는 그 시점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산에 투자하고 자기 부를 관리하는 그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바쁜 와중에 박사님 네. 왕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